사전에는 불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절가 부분도 있고 뭐 스캔들 부분도 있고 그걸 하게 되면은 원팀에 결정적인 하자가 생깁니다. 본선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진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한번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다시 거론한다는 법률적 절차는 없습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2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됐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서 결선 투표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당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경선 불복이냐 아니냐 아니면 경기 종료 직전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거냐, 민주당이 경선 후유증으로 많이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부터 먼저 길게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저의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제 사전에는 불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뉴스탑 10 첫 출연하신 신경민 의원님께 첫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낙연 캠프에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어디 계십니까? 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은 캠프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이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 계획은 언제 갖고 계신 거죠? 내일 일단 당의 지도부에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걸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에서도 이낙연 캠프와 이낙연 전 대표가 수시로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네, 통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갑자기 제가 너무 시작부터 질문 공세를 퍼부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 신청서를 낸 다음에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송영길 대표로부터 혹시 뭐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 화답을 들은 건 있나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다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죠. 그럼 송 대표가 직접 이낙연 전 대표 연락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나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예. 시작부터 너무 무거웠네요. 이제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오늘도 계속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경선 과정에 의의를 제기하면서 결선 투표 무조건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경선 불복은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문제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의 제기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큰 전제는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특별 당규 조항에 일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결과가 보면 정말 애매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 1%포인트만 더 얻었어도 이재명 지사가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나온 결과를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선관위 아니나 이재명 지사 측이 안대로 할 경우는 이제 과반이 넘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이제 정세균 후보라든지 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하지 않을 경우는 또 이게 과반이 안 되는 정말 애매한 결과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법 쪽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 자체가 보면 결국은 이 기존에 정세균 그다음에 이제 김두관 이 두 분한테 찍었던 사람들을 거의 유령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 표가. 그리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이 표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무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는 정당하게 얻은 표고 정당하게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패배한 사람의 표라든지 그다음에 중도 사퇴한 표가 똑같은 표라고 본다, 사표라고 본다면 근데 왜 분모에는 패배한 사람의 표는 들어가고 중도 사퇴한 사람의 표는 들어가지 않느냐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조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자의 문제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이낙연 후보 측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지난번 정세균 총리 사퇴할 때, 김두관 후보 사퇴할 때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선관위가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결과 나왔다 보니까 이건 뭔가 법률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의원님, 물론 이것도 국민의힘의 시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주장처럼 뭔가 결선 투표를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글쎄요, 이 공당의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당의 이런 조직,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법률적으로 가더라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데 예. 사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건 저는 정말 이해가 돼요. 예. 상식적으로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이현정 의원님은 애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절묘하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사실은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받은 표 있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찍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효한 거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퇴한 이후에 난 그래도 정세균 좋아. 나 정세균 찍을래. 그건 안 되잖아요. 이미 사퇴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 표는 무효이지만 그 전에는 유효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간다면 예. 이런 경우를 여태까지 법원에서 판단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절묘한 상황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라고 이제 약간 궁금해지는 지점은 사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기에 그냥 내가 이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되게 어렵고, 두 번째는 제가 그 규정을 봤거든요. 그 민주당의 그 특별 규정이라는 그 규정을 봤는데 예. 그게 또 애매해요. 사실은 그 유권 해석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그 민주당의 최고위 지도부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예측을 못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사실은 이거는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경선 과정에서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그 시점이라서라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그 이낙연 후보 측과 그다음 이재명 후보 측 셋이서 다 전부 다 지도부랑 의논해서 결정을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것 같아요. 물론 미리 예측 못했겠죠. 예.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 부분.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무효표 처리 문제를 두고 2002년과 2007년 경선 때도 무효표 처리를 했다. 무효표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 이 기본 입장은 이건 것 같거든요. 이게 뭐 2002년에 아마 유정근 후보가 그때 아마 뭐 무슨 사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서 이제 나갔죠. 사퇴했는데요. 예. 탈당도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아마 무효표 처리를 했고 그때 하필 또 이낙연 후보님이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 했었고. 예. 2007년에 아마 유시민 후보가 사퇴했을 때도 그때도 무효표 처리했고요. 이 규정이 이제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2년에도 이 규정이 있었고 2017년에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정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규정이 있던 것이고 작년에 이제 전당대회 하면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이낙연 대표 선출할 때 만든 거라서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뭐 이번에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불분명하다 그랬는데 일단 사퇴한 후보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법에서는 무효라는 건 소급적으로 무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좁혀가지고 앞으로 찍는 것만 무효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규정은 제가 보기에 굳이 필요 없는 규정이 돼요. 그다음에 뒤에 60조 1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공표한 유효표의 과반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공표한 거기 때문에 공표한 게 다 들어갔냐 얘기하는데 경포 플러스 유효표의 과반수로 돼 있거든요. 예. 앞뒤 그러니까 59조 1항과 60조 1항을 연결해 보면 결국은 사퇴한 분의 표는 무효로 하고 유효표의 과반이 돼야 된다라고 한 것이어서 저는 뭐 별로 제로는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저는 뭐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사실은 근데 정치의 문제는 또 법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당에서 해온 어떤 관행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화면 한번 다시 볼게요. 이낙연 캠프 측은 사퇴 후보 표 무효 처리는 당원 당규 위반이다. 그래서 공식 이의 기서를 냈는데요. 신경비 의원님,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왜 경선 다 끝나고 이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냐. 경선 중간에 이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해서 관철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했습니다. 9월 달에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예. 선관위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송영길 대표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런데 이 59조, 60조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 2012년 때 이 결선 투표, 대선, 경선, 결선 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요. 예. 금방 얘기하는 2002년, 2007년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1위 후보만 문제가 되는 거지 결선 투표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2002년, 2007년 때도 그랬다라는 건 별 의미가 없는, 법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법이 처리하고 있는 거 보면 예. 투표가 마감을 오후 6시에 하잖아요. 근데 대개 새벽 2, 3시 정도에 국회의원 그 표 경우에 개표가 마무리돼서 당선자가 확정이 되는데 그 사이 시간에 1위 후보자가 죽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사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2위가 당선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선거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재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1위 후보, 사퇴를 한 1위 후보나 죽은 1위 후보한테 던져진 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정세균 후보의 표도 아니고 민주당 후보의 표도 아니고 당연히 투표자의 것도 아닙니다. 오후 6시 무렵에 투표를 한, 마감을 한 그 당시에 투표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투표지이기 때문에 유무효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유무효를 정당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이게 민주당 표도 아니고 아무 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 하는 건 우리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법에 맞지 않습니다. 비유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는데 이해는 취지는 좀 네. 분명히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이낙연 캠프의 서른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은 제보자 3명으로부터 이재명 후보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공세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당자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연루돼 있다고 말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정신병원 감금 문제에 대한 증언도 들었습니다. 예, 그거를 만약 공개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 공개할 시점에 이야기하는 게 맞지. 내가 이게 있다라고 하면서 막 있는 것처럼 냄새 피우면서 말도 안 하면서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번째인지. 공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제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제보인가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데 본인들이 나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서른 의원이 제보자 3명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와 연관돼 있다는. 네네. 지금 일단 이 대장동 관련된 사건에 어떤 하나 덩치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아마 좀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김만배 씨도 이제 영장을 청구한다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유동규 씨와는 측근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얼마라도 이재명 캠프에 갔다든지 뭐 이런 증거들이 나올 경우는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이재명 지사가 뭐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서 실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런 설계한 이것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책임,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고, 또 오늘 서른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옛날에 형님을 이제 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해서 그게 이제 허위 사실 문제 등등으로 해서 사실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예. 파기환송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이 성남시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사가 근무하던 그 시절에 한 뭐 8, 9년 시절에 이 정신병원에 이제 강제로 구금된 분들이 한 25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하.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 옛날에도 이제 이재명 지사 형님 문제 때도 보면 그때 아마 광청이 지사가 시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사회적인 어떤 안정이나 뭐 그런 것 등등을 해서 이 강제 입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아마 조항들이 있다고 그때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은가? 더군다나 이제 서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형님 말고 뭐 다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뭐 밝혀봐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아마 이낙연 후보 측에 제기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 민주당 전체가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새로운 사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후보가 흔들 경우에 만약 후보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선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는 그 문제의식이 근저에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미 의원님, 네. 그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뭐 지금 서른 의원이 의혹 제기한 뭐 제보자 3명이라든지 핵심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 언제쯤 공개하실 계획이세요?
공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동규 씨, 지금 구속이 이미 돼 있는 유동규 씨, 김만배 씨 얘기를 들은 것은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한참 몇 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뒤에 혐의가 드러나는 거 보니까 그중에 얘기들이 대부분 지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보들의 경우에도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이 정신병원 문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들은 건데 이걸 지금 서른 의원이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보도 맞을 거고 이게 아마 형님과의 그 갈등, 이 지사와 형님과의 갈등을 실상을 푸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들었던 제보가 맞아 떨어진 걸로 봤을 때 지금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제보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서른 의원이 보는 거고 저희들도 그 의견에 일단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락대전 싸움의 본질은 대장동 의혹을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안정적으로 대선을 칠 수 있겠냐는 여권 일부의 불신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서른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가면 진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원팀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흔결이 있는 상태에서 본선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진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확정한다면 수용하십니까?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에 이 상태를 그냥 계속해서 가겠다 그러면은 당의 분열 상태를 두고 이 본선을 치르겠다. 이런 결정밖에 안 됩니다. 결선하자고 나와 있는 무조건을 따르면 되죠. 그 부분 다시 정정을 하시겠습니까? 정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서른 의원 말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한 것 같아서요. 근데 정 의원님, 물론 이것도 국민의힘의 시각이긴 한데 서른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본선 가면 진다고까지 단언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 서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이낙연 후보 측으로 아마 수많은 제보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서른 의원님은 그 제보를 아마 상당수 다 알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명 지금 지사가 설계를 했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동규 씨가 이제 구속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의 몫을 어떻게 보면 유동규 씨가 관리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만약에 수사 결과에 나온다면 사실은 이건 업무상 배임에 거의 공범이 되니까 결국은 구속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서른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불안한 후보이기 때문에 본선까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결선 투표 다시 해서 우리가 완벽한 후보로 가자.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이건 또 국민의힘 입장이지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형은택 대변인, 저와 같이 화면을 좀 보실까요?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상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에게도 지는 것으로 나온다. 서른 의원은 물론 대장동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본선하면 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아마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데 우리 서른 의원이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거 경선이 끝나면 보통 이렇게 원팀으로 이루어서 화합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이벤트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지금 말씀처럼 저는 여당 의원인지 야당 의원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야당 공격수 대변인 정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서른 의원의 발언을 지금 야당 의원이나 야당 후보들이 계속 거봐라. 지금 당내에서 지금 그런 얘기 나오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저는 아까 이 정신병원 얘기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거 선거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요. 지난번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됐었죠. 1심부터 3심까지 쭉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는데 그분이 아마 이제 최성 전 고양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영권이다 이러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이낙연 캠프에 계신데 지자체장이 과연 신청이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요청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안 했다. 그건 오히려 임무를 방기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요청들이 지자체로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보건소라든지. 그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걸 수 있습니다. 이걸 마치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들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마치 그리고 또 고양시장 지금 캠프에 계신 분의 예를 드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거는 사법적으로 이미 다 끝난 문제다. 그거를 다시 서른 의원이 다시 꺼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서른 의원님이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운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야당의 지금 대변인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